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정선태입니다. 별일 없으시죠? 오늘 오면서 보니까 어느새 목련이 활짝 폈어요. 그리고 매화도 한창이고요. 저희 집 앞에는 산수유가 노란 꽃을 다 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네도 그렇죠? 그런데 봄이 왔는데 왜 이리 봄 같지도 않은지, 시름이 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6번째 시간입니다. 딱 절반을 지납니다. 오늘 6권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한 두세 번 프루스트에 관한 책들, 이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와 관련된 좋은 책들, 참고할 만한 책들 다음 시간부터 두세 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 8, 9, 10에서 12권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번째 시간은 3편 제2부입니다. 우리 많이 왔죠? 제1편 수완댁 쪽으로, 제2편 피어나는 소녀들의 그늘에서, 제3편 게르망트 쪽, 스완네 집 쪽과 게르망트 쪽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했죠. 스완네 부인 주변은 우리가 쭉 봐왔고, 이제 게르망트 쪽에서 정말 왕족과 귀족들을 보는 중입니다. 그 연결고리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생누라는 그 장교였죠. 제3편 게르망트 쪽에서 제2부가 게르망트 쪽 2입니다. 1과 2가 쭉 이어집니다. 중심 인물들은 게르망트 집안 사람들이고요. 그 게르망트 집안 사람들과 이 친척들, 그리고 그 사교계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이 사교계에 내가, 화자인 내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면 풍경을 파악해내고, 그런 그 기술들이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늘 이렇게 위상을 파악하시고 책을 읽어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줄거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3편 제1부의 마지막 부분이 나의 할머니가 쌍젤리제에서 쓰러진 것으로 끝났었죠. 그 뒤에 이어집니다. 요독증으로 병세가 위독해진 할머니가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앞부분은 6권 앞부분은 죽음에 대한 깊은 사유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베르틴이 나를 찾아옵니다. 알베르틴 기억나시죠? 이 발베크에서 만났던 그 여성, 소녀 있죠? 꽃피는 소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소녀죠. 알베르틴이 나를 찾아오고 두 사람은 블로뉴 숲 등을 산책하며 사랑을 나눕니다. 이제 알베르틴도 상당히 대담해집니다. 그리고 거침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죠. 이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쭉 읽다 보면은 대단히 치밀하게 포석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알베르틴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질베르트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스완 부부의 딸이 있었죠. 질베르트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보십시오. 모로코에서 휴가를 나온 생루는 젊은 귀족들과 함께하는 만찬에 화자를 초대합니다. 이 생루 기억나죠? 게르망트 가 사람이고요. 귀족 집안 사람이죠. 그런데 니체와 프루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집안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우리는 강남 좌파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정과 창작 사이의 갈등을 합니다. 이 친구들 많이 사귀다 보면은 창작하는데 많은 방해가 될 텐데 이런 고민을 하죠.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창작의 길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합니다. 화자인 나의 고민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작품을 쓸 것인가입니다. 이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마침내 나는 게르망트 부인의 초대를 받습니다. 꿈꾸었던 게르망트 그 부인의 응접실에 초대를 받습니다. 이곳에서 엘스티르의 그림을 감상하고요. 기억하시죠? 다 뱅테유 음악과, 그죠?
베르고트 작가, 엘스티르 화가, 이 세 명이 나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이 세 축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동경이 맞아놨던 최상류 사교계 인사들을 만나지만 그들의 공허한 예의 범절에 실망합니다. 그야말로 최상류층 사교계 인사들을 만납니다. 왕족부터 시작해서 최고 귀족들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이 귀족들 사이에도 위계가 있습니다. 이른바 세습 귀족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전 부르봉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또 그쪽과 관련된 귀족들이 있습니다. 이 귀족들의 이 오연한 태도, 오만한 태도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축이 신흥 귀족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면서 이 귀족 자기들을 막 주죠. 신흥 귀족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을 전후한 시기 귀족 계급 사이의 갈등을 보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워요. 기회 닿으면 프랑스 19세기 소설들 읽다 보면은 이 왕당파와 이 공화파 사이의 대결 같은 건 대단히 흥미로운데 그 모습들이 이 프루스트 이 작품에서도 여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상류 사교계 인사들 만나지만은 그 공허한 예의범절에 실망하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들으면서 그들의 심리, 이 상류층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려한 이 의상과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 인간들의 뭐랄까요, 속물근성들, 그죠? 비루한 모습들을 정확하게 그려냅니다. 2달 뒤에 게르망트 대공 부인의 야회 저녁 파티죠. 초대를 받습니다. 나는 그들의 사회에서, 그들의 소사이어티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우정을 쌓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그야말로 격렬하게, 호되게, 뭐랄까요, 대화의 상이 밥상이 오르는 거죠. 그야말로 난도질을 당한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약점을 보듬어주고 이런 것도 다 일상적인 감각을 공유할 때 얘기죠. 이런 상류층 사교계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히 뭐랄까요, 눈치가 판을 치고요. 그리고 허세들이 판을 칩니다. 전 너무 낯섭니다만은 한편 공작 부부는 오랜 친구인 스완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 무시합니다. 6권의 마지막 장면에서 스완이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알아오던 이 공작 부부는 게르망트 공작 부부죠. 이 스완이 병들어가는 것을 못 본 척하고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납니다. 이게 제3편 제2부 줄거리입니다. 이 줄거리를 보시니까 큰 그림이 그려지죠. 아마 각 권마다 줄거리만 간략하게 파악하셔도 읽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동선, 공간 이동은 대단히 단출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A, B, C, D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한 권마다 보면은 많아야 4군데, 적으면 3군데를 옮겨 다니는 것으로 전체 동선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거기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계층들이 모이고 어떤 얘기를 주고받는지 그 판들을 읽으시면은 그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한 문장 좀 어렵다 싶더라도 꼼꼼히 곱씹다 보면은 그 맛이 깊게 우러날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 6권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부분, 그리고 특히 제 눈길을 끄는 부분이 바로 할머니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과 관련된 얘기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혹시 여러분 발베크에서 할머니와 동시에르죠? 이 동시에르에서 할머니와 전화하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 전화 저 멀리서 들리던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 세계와 이 세계의 아득한 거리를 확인하죠. 거기에 이미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예감이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밑줄 그으면서 읽은 부분인데 한번 보시죠.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죽음이 언제 닥칠지
예측할 수 없다고 흔히들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만 그러한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 시각이 까마득히 먼 막연한 공간 속에 있는 것으로 상상할 뿐 그 시작이 실은 이미 시작된 오늘 하루와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이 곧 죽음이란 혹은 일단 시작하면 우리를 더 이상 놓아주지 않는 죽음의 부분적인 점령이란 우리가 모든 시각들의 활용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은 그 불확실한 오후에라도 닥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하지 못한다. 문장이 좀 어렵죠. 쉬운 축에 속한 문장인데 어렵습니다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오후에 오후 몇 시에 뭘 하고 오후 몇 시에 뭘 하고 딱 시각들의 그 시간들의 활용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어떤 불확실한 오후에라도 죽음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 언젠가 다 죽으니까 우리의 운명은 무덤일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하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웠던 사람의 죽음은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많은 연구자들이 얘기하지만 이 마르셀 프루스트에게 할머니는 각별한 존재였다고 하죠. 물론 어머니도 등장하지만은 어머니 이상으로 어머니를 가탁한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들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 발베크로 향할 때 이 어머니와 헤어지면서 할머니와 기차 타고 가는 장면 보십시오. 정말 절절한 사랑이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배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든 친할머니든 할머니와 알뜰한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나의 화자인 나의 이 할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을 아마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할머니가 서서히 그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눈을 감은 모습들을 아주 그 뭐랄까요 아름답게 그려놨는데요. 그 마지막 문장만 살짝 보면 이렇습니다. 미소 한 가닥이 할머니의 입술 위에 내려앉아 있는 것 같았다. 그 구슬픈 침대 위에다 죽음이 마치 중세의 조각가가 그랬을 것처럼 할머니를 소녀의 모습으로 눕혀 놓았다. 구슬픈 침대 위에다 죽음이 할머니를 소녀의 모습으로 눕혀 놓았다네요. 그러니까 마치 소녀의 눈을 감은 세상과 이별한 할머니의 모습이 마치 시집 올 때처럼 아주 청순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 6권에서 3편 2부에서 꼭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드레피스 사건이 우리 잃어버린 시를 찾아서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그 정치적 사건 또는 지성사적 사건입니다. 앞에서 잠깐 그 계급 간의 대립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이 드레피스 사건을 둘러싸고 프랑스가 대논쟁에 빠지죠. 특히 1898년을 전후한 시기 몇 년 동안이 그렇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재판은 1920년대까지 끄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드레피스 사건은 간첩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얘기가 필요합니다만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당시 특히 1870년 우리가 보불 전쟁이라고 하죠. 이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이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하면서 이 독일에 대한 이 프랑스인들의 적대감이 대단해집니다. 그러면서 독일에 대한 혐오, 증오가 극에 달하죠. 특히 전쟁 배상금을 둘러싸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1890년대 이 중후반에 드레피스라는 포병대위죠. 포병대위가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걸려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서 대필 사건 이런 거 비슷한데 이 필적이 다르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드레피스를
독일의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몰아갑니다. 그 이유인즉슨 드레피스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혐오와 연동해서 독일에 대한 증오까지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이 드레피스의 무고를 주장하고 그리고 반면에 프랑스 보수주의자들 또는 프랑스 국가주의자들은 격렬하게 드레피스를 탄핵하죠. 법적으로 이 죄를 물어야 한다고 몰아갑니다.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바로 에밀 졸라입니다. 에밀 졸라고요. 그 옆에 있는 그 신문이 로라라는 신문인데 신문에 자키스라고 해서 나는 고발한다는 글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오래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지성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 드레피스 사건이 주로 3편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이곳저곳에서 언급이 됩니다. 특히 졸라 재판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6권에서 언급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죠. 드레피스 사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수년 동안 프랑스를 휩쓸었던 반유대주의와 이 때문에 희생된 무고한 드레피스의 무죄 여부를 놓고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군부 등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격돌했던 사건입니다. 일종의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화를 보시면 딱 압니다. 이 사람들이 보수적인지 국가주의적인 이 사람인지 아니면 진보적인지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뒤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에서는 제3편 제1부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이 논쟁거리로 떠오릅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소설에서 언급하는 게 바로 졸라 재판입니다. 졸라 재판이 1898년 2월 7일부터 23일까지 나는 고발한다는 글을 썼다고 해서 졸라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를 둘러싸고 우리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논쟁을 벌이죠. 그 다음 한 부분 볼까요? 비록 25년 후에는 이념들이 스스로 정리되고 드레피스 지지운동이 역사 속에서 어떤 멋을 얻을 만큼 세월이 흘러 러시아 공산주의에 물들고 춤꾼으로 변한 자기네 아들들이 자기들이 만약 그 시절에 살았다면 틀림없이 드레피스를 지지하였을 것이라고 선언하듯 대답하게 되어 있었지만 아직은 그 젊은 귀족들은 드레피스와 그의 지지자들을 반역자 취급하고 있었다. 네, 화자인 나가 생루의 소개로 젊은 귀족들을 만난다고 했죠. 그 젊은 귀족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화자가 상상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드레피스가 무죄로 풀려나고 난 다음에야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때는 당연히 이 드레피스를 지지했을 거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80년대 내가 살았더라면 당연히 민주화 운동했을 거야. 추억할 때는 그렇죠. 근데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대에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당대 젊은 귀족들은 반 드레피스파였다는 것.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졸라와 위고 등 작가와 드레피스를 둘러싸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냥 귀족층들은 에밀 졸라를 신랄하게 비판하죠. 여기에 비해서 위고는 상당히 좀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던 것 같아요. 빅토리 위고입니다. 그리고 스완의 경우도 보셔야 되는데 스완은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이 부르주아고요. 당연히 이 드레피스를 옹호했겠죠.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특히 3편에서는 드레피스 사건을 통해서 등장 인물들의 그 경향이랄까요? 사상적인 그 경향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교계에서 여러 사람들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물론 이 중산층이잖아요. 아버지가 성공한 그 공무원쯤 되죠. 예,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귀족 계급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귀족 계급, 특히 최상류층 귀족 계급에 대한 선망이 분명히 있었죠. 우리 쭉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편부터 딱 떠올려 보시면 생누를 만나러 가는 과정들. 결국은 게르망트 부인과 만나고 싶어서였죠. 그 과정들 쭉 보십시오. 선망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서서히 만나면서 그 신부로 들어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프루스트의 서사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른바 지배계층, 최상층의 이면들을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선망했던 그 자들이, 그 모습들이 환멸로 귀결됩니다. 이 상류층 그 귀족들은 가문의 정령에 들린 사람들이에요. 가문의 정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가문의 유령에 들린 사람들입니다. 늘 가문 자랑하기 바쁘고요. 그 역사를 추적해 갑니다. 물론 나도 그걸 따라가죠. 중세 뭐 카페 왕조까지 쫙 들먹입니다. 핏줄 들먹입니다. 대단히 폐쇄적이고요. 족보 타령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남 얘기 같지 않죠? 우리도 이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신분제가 무너진 지 100년 이상이 넘었지만 아직도 족보를 먹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계 사람들의 기만적인 매력을 간파합니다. 저 사람들이 대단히 매력적이고 대단히 우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기반적인지를 간파해내죠. 이제 아실 겁니다. 왜 프루스트가 사교계를 이 소설의 중요한 이 서사의 장소로 배치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베르두랭 부부의 그 응접실부터 시작해서 수안의 이 응접실 떠오르죠. 그리고 빌파리지 부인의 이 응접실 한번 쭉 보십시오. 그리고 게르망트 부인의 이 응접실까지 아주 온통 기만적인 매력으로 가득하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프루스트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인간들의 이면들을 다 드러내는 거죠. 겉모습이 아닌 심리적인 이 흐름들, 그리고 저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그 무엇을 포착해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빌파르지 부인과 오리안느가 문학적 재능이나 심정적 자질 대신 항상 정기 수입 목록과 족보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을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길어서 짧게 잘랐는데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그 재능이나 어떤 정서적 자질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이 겉모습일 뿐이고요. 그 항상 중요한 얘기들은 연봉이 얼마야, 정기적인 수입이 뭐야, 이것과 족보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도 보십시오. 그러한 놀라움은 대공 부인의 까마득히 시대에 뒤떨어진 교양으로 인해서 더욱 증대되었다. 이 대공 부인이 게르망트의 가문의 한 사람이죠. 이 까마득히 시대에 뒤떨어진 교양들, 어마어마한 집안 사람 같지만은 교양 수준이 너무나 낮아요. 여기 저열하다고 이게 나오는데 뒤에 조금 보겠습니다만은 게르망트 부인 자신도 물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진보되어 있었다. 덜 문명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교양의 수준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열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상스러움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대단히 우아해 보이고 대단히 엘레강스해 보이고 또 뭐라 그러나요? 그래 보이지만은 대화를 조금만 보니까 또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민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 선망이 환멸로 귀결되지 않았겠습니까? 6권에서 이른바 상류층 사교계 그 이면을 읽어내는 프루스트의 솜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잘 보십시오. 여러 귀족들이 나오는데 또 그럴싸한 장군들이 나옵니다. 얘들이 얼마나 저열한지 우리 주위에서 만난 우리 주위는 없나요?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한번 포개 놓고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덧붙이는 얘기인데요.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읽다 보면은 이 아랍 취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라비안 나이트, 우리로 알려져 있죠. 천일 야화. 이 천일은 1001입니다. 천일인데 천 하나란 뜻이죠. 이거 아랍어로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앙투안 갈랑의 천일 야화를 많이 얘기하고요. 천일 야화에서 모티프를 많이 얻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쾌락 얘기할 때마다 특히 149쪽을 보면은 이 천일 야화를 언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1권
제1편 후반부에서 과자를 먹고 난 다음에 기억의 블랙홀로 빠져드는 장면이 있죠. 거기에서도 일본 그 꽃놀이 이런 게 나오는데 곳곳에 일본 그 취향이 가득합니다. 이걸 자포니즘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은 피에르 로티라는 사람이 1883년인가 요 무렵에 국화 부인이라는 소설을 썼다네요. 그 국화 부인의 주인공이 무스메인데 이 무스메가 이름이 아니고 일본어로 딸이란 뜻입니다. 딸, 소녀 이런 뜻인데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해요. 그대로 고스란히 무스메라고 소녀 이런 뜻으로 여기에 그런 알베르티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잘 알다시피 모네죠. 모네의 그 그림입니다만은 우리 고흐도 그렇고요. 일본의 그 에도 시대 때 유행했던 그림 우키요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하이쿠라는 일본 시의 영향도 많았고요. 일본 그 취향이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많은 그 프랑스의 이 귀족들, 그 중산층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점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 한국은 안 나오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취향이나 정서가 어느 쪽은 다가 있었는지 보시고요. 또 중국 도자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당시 읽다 보면은 그런 것도 쏠쏠한 재미입니다. 마지막에 또 그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 드라큘라부터 시작해서 앵그르 그리고 만회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특히 이 만회 올랭피아하고 앵그르의 센터가 각별하게 강조됩니다. 이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얼마든지 문학적 취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근데 이 만해 올랭피아나 앵글의 샘터 같은 게 당대에는 대단히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하네요. 뭐 그런 경우 종종 있죠. 근데 이 어떤 미적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 시선이 달라지는데 당대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걸 강조하면서 프루스트는 자신의 새로운 이 글쓰기에 대한 자부심을 슬쩍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화가들을 얘기하면서 이 정도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6번째 시간 제3편 2부 게르망트 쪽 2에서 핵심적인 부분 짧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힘 잃지 마시고 혼자 있는 시간이 미덕인 때 프루스트를 만나보시는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